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비상계엄으로 혼란을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이 아주 많았던 모양입니다. 야당의 일방 독주, 반국가적 행위 등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계엄을 선포했고 내란의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진 사퇴 없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며칠 전 입장과는 판이하게 달랐고 여권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갈등과 분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당의 존립 자체가 위기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혼돈의 여권, 먼저 윤 대통령 담화 내용부터 조성호 기자가 전합니다. 빨간색 넥타이 차림의 윤석열 대통령이 연단에 섭니다. 계엄 정국 네 번째 담화에 나선 윤 대통령은 29분에 걸쳐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자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지난 7일 담화 땐 자신의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닷새 만에 끝까지 싸우겠다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데다 자신이 즉각 수용했다며 내란죄 주장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또 취임 후 한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임기에 연연한 적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외면해 자리 보전할 생각만 했다면 계엄을 선포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광란의 칼춤, 괴물, 폐악. 윤 대통령의 입을 통해 쏟아진 과격한 단어들입니다. 모두 거대 야당을 겨냥했고 이들의 국정마비 시도 때문에 계엄이 불가피했다는데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계엄의 명분을 정민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 시작부터 거대 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장관들과 검사,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특검법을 27차례 발의하면서 범죄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입법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약, 조폭 수사와 대공 수사에 쓰일 예산과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에 재해대책 예비비까지 삭감됐다며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야당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반국가적 폐악을 멈추도록 경고하는 게 계엄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조치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2일 계엄 선포 땐 야당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16차례 야당을 직접 비판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거대 야당에 맞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지만 야당의 입법 폭주를 계엄의 적법 근거로 삼는 건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회 의결로 6시간 만에 해제될 계엄을 도대체 왜 한 건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도 염두에 뒀었다며 계엄 형식을 빌려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호소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련자들의 증언은 좀 다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엔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 병력만 한두 시간 정도 투입됐다며 국회 해산이 아닌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 대신 주말에 계엄을 발동했을 거라며 국회에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거나 방송 송출 제한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막지 않도록 지시했다고도 했지만 최근 군 관계자들의 잇따른 증언과 경찰 수뇌부의 진술로 드러난 정치인 체포 지시나 명단에 대한 주장과는 여전히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인들이 최근 군 시설이나 국정원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을 언급한 뒤 외국인 간첩죄 법 개정을 가로막는 야당이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 동조하며 북한 편을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준비는 오로지 국방장관 한 명과 논의했고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의 반대가 많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 42건을 제거하며 법적 권한을 계속 행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위태위태하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담화를 전후해 한 대표는 탄핵과 제명을 언급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건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급 최고위가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동훈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탄핵 관련해서 입장을 정하시는 말씀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계엄 사태에 거듭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인 한 대표는 퇴진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됐다면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며 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뒤엔 태도가 더 강경해졌습니다. 당초 요구했던 윤 대통령의 출당과 제명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밤 10시에 열립니다.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진종호, 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의 탄핵 찬성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여당 의원은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 법무장관에 임용되며 황태자란 별칭까지 얻었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결별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가 의총에서 공개 충돌했습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고 하자 친윤계가 사퇴를 요구하면서 거세게 반발했고 의원총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대통령 담화 직후 의총장 단상에 선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고 표현하자 친윤계에서 고성이 쏟아집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고 제안하자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친윤계에선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친윤계 강명구 의원은 대통령이 뭘 자백했냐고 따져 물었고 한 대표는 선관위와 정치인 체포를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뭐를 자백했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백했다는 말씀해보세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내란죄 단정은 섣부르다고 반박했고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혼자 살자고 대통령부터 먼저 버리는 것은 배신의 정치.
한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는데 당이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뒤 연단을 내려갔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공개 충돌이 일어났던 곳은 새 원내대표를 뽑는 자리였습니다. 한바탕 소동 뒤에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친윤 의원이 원내 사령탑을 맡는 데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권 원내대표는 당이 수습되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김태호 후보자 34표, 기호 2번 권성동 후보자 72표로 권성동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친윤 대 비윤 경쟁 구도로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윤계 권성동 의원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재선의 한 의원은 당이 어려운 만큼 원내대표직을 해본 사람이 적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표가 대통령의 내란 자백이라고 말한 것이 역풍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원조 친윤이란 평가를 의식한 듯 물밑에서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가장 많이 했다며 원내대표직은 당이 수습될 때까지만 맡겠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에 대비하는 태세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4일 탄핵 표결에 대해선 부결이 현재 당론이라며 한 대표와 이견을 보였습니다. 친한계는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8명만 이탈하면 탄핵이 가결되는데 친윤석의 표가 70표라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친한계에선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동훈 대표 체제 책임론을 들고 나올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둔 여당의 내분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거칠게 비판했습니다.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고 탄핵 사유가 보다 분명해졌다며 2차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결론이 납니다.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직접 증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직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치 행위에 빗댄 걸 두곤 통치도 법률 안에서 하는 것이라며 내란이 통치가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보수 결집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신속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고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도 발의했습니다. 실수로 뒷부분 결론 부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들어가긴 했었는데 오로지 계엄, 위헌 위법한 계엄과 그로 인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권성동 여당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선 협상 대상으로 인정 못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는 동시에 집회 장소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거대한 국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탄핵 공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감사원장을 포함해 직무가 정지된 고위공직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도 만지작거리고 있어 이런 식이면 앞으로 국무회의도 열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2시쯤 시작된 본회의에선 4가지 법안이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우선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습니다. 정치 중립 위반과 비상계엄 동조 등의 명목입니다.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책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고 현 정부 들어 11번째 탄핵 시도로 고위공직자 8명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에 이어지는 탄핵 소추가 정부 기능 마비 결과로 나타나지 않길 희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박 장관의 이탈로 의결권을 갖는 국무위원이 15명으로 줄면서 의사 정족수까지 4명만 남게 됐습니다. 야당은 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에 또 야당 추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또 다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여당에서도 경찰청장 탄핵안은 최소 11명, 두 특검법에선 각각 4명과 5명이 이탈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는 또 하나의 거센 충격파였습니다. 당장 여론에 미칠 파장은 물론이고요. 토요일 예정된 탄핵안 표결, 여당의 향후 정치 지용도에까지 적잖은 영향을 줄 듯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와 혼란스러운 여당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는 오늘 대통령 담화 어떻게 봤어요? 네, 일단 당의 임기를 일임하겠다고 했던 지난 6일 담화 때는 개업 이후에 대해 대통령의 절박함, 딱 2단어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 진짜 하고 싶었던 말들을 한 걸로 보입니다. 계엄에 고개 숙여 사과한 지 닷새 만에 입장을 바꿔 탄핵 심판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것도 그렇고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계엄을 경고성이었다고 한 건 역시 다수 국민들이 좀 불편해할 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담화를 보면 결국 탄핵 심판 받겠다 이거잖아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근데 탄핵 심판을 받는 게 윤 대통령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일단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가 이어질 경우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당의 폭주를 알리겠다는 전략일 수 있는데요.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부 예상과 달리 탄핵 심리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자회견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근데 최대 180일 안에 이제 할 수 있는 겁니다만 실제로는 90일, 60일 만에 결과가 나왔죠. 과거 사례를 보면 그런데요. 헌법재판소법 51조엔 탄핵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불소추 측권의 예외가 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탄핵 심리를 전후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헌재 심리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멈춰야 합니까? 일단 중단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심리를 이어가더라도 내란죄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형사재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심리를 할 경우 심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헌재 심리가 먼저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최종심 재판이 먼저냐 이게 하나의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담화를 두고 당내 갈등은 아주 파국으로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까 윤 대통령 담화 시간이 그 원내대표 선거 의원총회 시간과 겹쳐서요. 의원들이 긴장한 채 3-3-5 모여서 같이 그 담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 대표가 이를 담화 내용을 내란 자백으로 못 받고 이에 친윤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그간 쌓여온 계파 갈등이 공개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의총 이후에도 윤상현 의원은 나살자고 대통령을 던지는 건 배신의 정치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언행이 가벼워도 너무 가볍다고 한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8년 전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새누리당 분당 사태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하게 될까요? 그런 우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탄핵 표결과 대통령 제명 요구 등을 둘러싼 내분 양상이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것도 맞습니다. 다만 당시 비박계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하며 만든 바른정당 실험이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탈당 분당에 더 신중할 거란 얘기도 나옵니다. 또 친한계 상당수가 지금 비례대표인데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금과 당시 상황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모레 탄핵 결과 나오면 대한민국이 한번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정치판이 어찌되든 대한민국 지키는 거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믿고 기다려 봐야겠군요.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당일 사용했던 보안 전화기, 이른바 비화폰을 확보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가 관심이죠. 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경찰 수뇌부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류 가방을 든 경찰 수사관들이 차량에 탑승합니다. 특수단은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한 도청 방지 전화인 비화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방위 사령부 내 벙커에 있는 비화폰 서버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화폰은 전화기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않기 때문에 서버 기록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와 별도로 합참은 경찰 특수단에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자료를 직접 제출했습니다.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전투통제실, 이른바 합참 벙커 출입 기록이 담긴 CCTV 녹화본입니다. 계엄 발령 때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있습니까? 한 1시는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특수단은 경찰 서열 1, 2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게 됐다고 밝혔지만 두 사람 모두 3시간 전쯤 서울 삼청동 안가로 불려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국회와 언론에 허위 사실을 말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국방부 소속 수사관들을 국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계엄사 산하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려고 했다는 건데 검찰은 국회에 병력을 출동시켰던 수도방위 사령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각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 수사관 100명을 국회로 출동시키라고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수사관 100명을 요청했습니다.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도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사령관이 본부장을 맡기로 한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합류할 인력을 요구한 겁니다. 여사령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4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어 응하지 않았고 합수부 시행계획상 편성된 수사관 10명을 출발시켰지만 계엄이 해제돼 복귀시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공수처와 함께 공주수사본부를 출범시킨 국방부 조사본부 본부장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찰은 여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을 오늘 다시 소환했고 조규웅 보건복지부 장관도 불러 계엄 심의 당시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수도방위 사령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방사는 당시 여야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체포될 경우 이들을 지하 벙커에 수용하려던 부대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장관을 기소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왜 이런 건지 주원진 기자가 설명합니다.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 군사경찰이 모인 공조수사본부가 첫 실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유기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협력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검찰이 일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차질이 있었다며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으로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합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공수처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구속영장은 청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 권한도 없습니다. 결국엔 수사 결과를 검찰에 넘겨야 하는 구조입니다.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오늘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도 검찰이 이진우 사령관 집무실과 자택, 경찰은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해 따로따로 벌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하루 동안 오전엔 공수처, 오후에 검찰 조사를 각각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며칠간 계엄 당시 지휘관들이 했던 증언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어떤 부분이 배치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증언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당시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경찰청장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전면 통제를 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특전사령관은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투입한 군인들에게 무장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데 당시 지휘관들 발언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지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체 판단으로 총기는 내려놓고 들어가고 장갑차 등이 출동하지 못하도록 체크했다고 했습니다. 군이 계엄령을 사전에 알고 준비했는지도 논란이죠. 네, 윤 대통령은 계엄령 발령 이후에 군병력을 이동시켜 실제 병력 투입이 11시 반이 되어서야 됐다고 했는데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지난 1일에 이미 국회와 선관위, 여론조사기관 등을 확보하란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느냐, 그것 아닙니까? 네, 국정원 제1차장은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국회의장과 당대표 등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하라 했다고 처음 증언했고요. 방첩사령관은 명단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방첩사 수사단장이 자신이 명단을 받아 적었고 지하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려고 한 것이지 국회 해산이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이 진실 게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진술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문란 의도, 그러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오늘 윤 대통령의 담화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이었는데요.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계엄의 의도와 과정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리 다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내란죄 재판에 대비해서 또 헌재 탄핵 심판에 대비해가지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내란의 국헌문란의 목적, 이걸 다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수사 대상자들이 많고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에 지금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진실 꼭 밝혀져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뭔지 되묻게 했고 나라가 둘로 갈라질 정도로 파장과 상처가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판결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되자 조국 전 대표는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10개월 만에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소 5년 만입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조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관련 13개 혐의 중 8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표창장 위조 증거인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PC가 이미 제출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지 않았다며 조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수감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수감을 위해 내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게 됩니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 인근에선 지지 집회와 맞불 집회가 열렸지만 도합 100여 명이 모이는데 그쳤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지금부터 혐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조국 전 대표의 입시 비리 혐의였죠. 오늘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자녀들의 진학을 돕기 위해 각종 문서를 위조한 혐의, 시험을 대신 치른 혐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의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서류입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총장은 표창장을 주지 않았다고 했고 준 적은 없죠.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도 조 씨는 수상 목록에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의 딸과 아들의 고교와 대학 입시 비리 관련해 업무방해 등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딸 조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이 허위라고 인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부부가 아들의 허위 인턴십 서류를 발급받은 점, 조지 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공모해 자녀 입시에 전방위로 관여한 걸 인정한 겁니다.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부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최강욱 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받는 또 다른 혐의는 감찰 무마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친문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데 대법원은 이 역시 유죄로 봤습니다. 같은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인 2018년 친문계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대표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도 직권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이 정상적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전 대표가 감찰 중단 압력을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백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았고 감찰 중단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두 사람이 논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백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래도 감찰 무마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유죄로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박영철 전 반부패 비서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오늘 선고로 정치인으로서의 조국 행보도 당분간 멈추게 됐습니다. 당의 구심점을 잃은 조국혁신당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데 당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 선고가 확정된 지 1시간 반 만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구금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더 시급하다며 당원들의 투쟁을 호소했습니다. 회견을 지켜보던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당분간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당명에 포함될 정도로 당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조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당의 존재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허술한 정당이 아닙니다.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입니다.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을 잃게 된 조 전 대표는 향후 7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엔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이르면 내일 다음 순위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이어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오늘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조국 사태를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었죠. 네, 서울 법대 교수이자 정의와 공정의 대변자를 자처했던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에 편법과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큰 충격을 주었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 전 대표가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불거졌었습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국의 적은 조국, 이란 뜻의 조적조라는 말까지 유행했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대해서 좀 그 점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조 전 대표를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됐고 조국의 강은 지난 대선 때 야당에게 악재가 됐었다는 분석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네, 그런데 최종 판결까지 5년이나 걸렸네요. 네, 일반인이 피고인의 사건과 달리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 후 기소하는 데 넉 달이 걸렸지만 1심 선고까지는 3년, 대법원 선고까지는 기소 후 5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네, 일단 피고인이 5명이고 혐의가 13개여서 사건 자체가 복잡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건 여러 이유로 인한 재판 지연이었습니다. 1심 재판 도중 담당 판사 2명이 도중에 병가를 내면서 재판부가 3번 교체됐습니다. 2022년 초엔 검찰이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5개월 동안 멈추게 됐습니다. 네, 조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법정 구속은 안 됐었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조 전 대표에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 전 대표는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 4월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2021년 1월 대법원 예규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법정 구속한다고 개정된 때문인데요. 하지만 1심 혹은 2심에서 징역 1년만 받아도 구속 수감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법원이 권력자에게만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의 판결도 나왔잖아요. 딸 조민 씨 등 다른 가족의 재판, 수사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입학 원서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1심 법원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은 오는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연말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들이 준비했던 행사들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불경기 속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드넓은 잔디광장 언덕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당초 이곳에서는 모레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나라 사정이 엄중하다며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나라도 막 시끌시끌하고 장사가 안 되는데 행사까지 이렇게 취소가 돼버리니까 오면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화려한 조명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였던 부산 해운대의 비축제 점등식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취소됐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번 탄핵 바람이 지금 난린데 그거 지금 안 하면 어쩌노?
서울시도 겨울철 가장 큰 축제인 윈터페스타의 개막식을 취소했습니다. 올해는 4개월 전부터 역대급 개막식을 준비했지만 얼어붙은 전국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오는 21일 이곳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예정됐던 퍼레이드 행사도 보류됐습니다. 그나마 일부 행사들은 진행이 되지만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데 보도자료나 이런 거 배포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손님들이 항상 와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연말에 계약 사태를 좀 그런 느낌. 탄핵 정국의 지자체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의 한숨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 상황을 누구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경고성 메시지인데 한미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태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을 겨냥해 한국 상황을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You know, there's an ongoing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that's playing out in the Republic of Korea. Certainly wouldn't want any actor to take advantage of that. We have to let that process play out. 계엄 사태 이후 미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을 보류하는 등 한미 안보 협력에 균열이 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이미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13차례나 방문했다며 한국과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방문을 연기하고 일본을 찾은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미일 3자 관계가 지역 안정 증진에 도움이 됐다며 3국 연대를 확인했습니다. And we remain committed to advancing our historic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merica'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Japan and to the Republic of Korea is ironclad. 오스틴 장관은 최근 북러 관계에 대해선 확실히 우려스럽다며 북한의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도 어떤 형태로든 보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정국 속 한미 협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은 정치적 위기를 뛰어넘는 한미 동맹의 지속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이태형입니다. 계엄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됐던 곳이 성관이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보안 점검을 주저하는 성관이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로 왜 군을 투입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먼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들이 많았다면서 지난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은 선관위가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 이후 선관위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일부분 장비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는데 국정원 직원의 해킹 시도에도 얼마든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방화벽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비밀번호도 12345처럼 단순하게 설정된 데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면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투입된 정보사 병력들은 곧바로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고 이후 방첩사에선 대규모 수사팀이 편성됐는데 간부들의 반대와 명령 이행 거부로 서버 복사나 압수와 같은 물리적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선관위 관련 의혹은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 국정원은 선관위 내부망을 통해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때도 부정선거 의혹과는 연결 지을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자기 부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국가정보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해킹의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이 가상 해킹을 해봤더니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를 하지 않은 걸로 바꾸거나 투표용지 분류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21년 4월 선관위 인터넷 PC가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이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선관위의 보안 점수는 100점 만점에 31.5점으로 최하점을 받은 다른 기관보다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수개표와 병행되는 현행 선거 시스템상 보안상의 취약점을 곧바로 부정선거와 연결지을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원도 당시 실제 선거에서 가동되는 관제 시스템이나 감시 제도를 배제하고 이뤄진 기술적 점검일 뿐 부정선거 의혹과 결부시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실현 가능성도 없고 거의 괴담에 가까운 논리의 근거에서 이 계엄령이 시작됐다. 선관위도 직접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국정원이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선 지난 총선 실시 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윤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당선을 부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126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 모두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온 국민의 관심이 계엄 사태에 쏠려 있습니다. 열흘도 안 돼 계엄령이 올해 한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된 단어가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해킹 메일까지 기승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첩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메일입니다. 참고 자료라며 압축 파일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한글 파일이 더블 클릭하는 순간 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깔립니다. 계엄 관련 정보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어젯밤부터 대거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재차 확인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누르지 않는 게 피해를 막는 최선입니다. 보안공지 내용을 보고 백신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운영체제의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는 포털도 뒤덮었습니다. 계엄령은 2024년 올해 구글 검색어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주택 청약, 총선 같은 한 해의 굵직한 키워드도 제친 겁니다. 탄핵안 표결이 이루어진 7일에는 97만여 개의 뉴스 댓글이 달렸는데 직전 토요일과 비교하면 5배에 달합니다. 계엄령 선포 당일 일부 접속 지연이 발생했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탄핵 정국을 특별 모니터링 기관으로 설정하고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 시상식이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로에게 말을 걸고 글을 쓰고 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 우리가 가진 희망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현지에서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간담회는 스웨덴 현지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출간한 나투로크 쿨투르 출판사에서 열렸습니다. 한 작가는 이 자리에서 쓰기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답을 찾거나 결론을 내리는 행위가 아닌 진행형 질문을 완성하는 것이라며 쓴다는 것은 곧 믿음이자 희망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언어가 연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한 줄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읽고 귀 기울여서 듣고 이런 과정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가진 희망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가로서 자신은 인간 삶의 복잡성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려 한다며 그것이 현실 속의 우리와 더 닮아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돌이 있으면 충돌이 있는 대로 복합적이고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확신에 차 있거나 그런 인물들이 나오지는 않죠. 노벨상은 자신에게 어디쯤 와 있는지 좌표를 확인하게 해줬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고도 짚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곧 왕립극장에서 열리는 낭독회를 끝으로 일주일간 이어진 노벨 공식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우삼년치 삼승마선에 볼바다 달람나
싸돌아다니던 사내가 해진 버섯을 덧대 기워달라고 합니다. 염치 없는 사내를 원망하다 못해 매화한테 넋두리합니다. 임금의 용변을 매우라고 불렀습니다. 큰 것은 매화, 작은 것은 비로 미화했지요. 임금이 방에서 용물을 보는 이동식 병기도 향기롭게 매화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속담입니다. 싸고 매화 타령한다. 제가 한 짓은 금세 잊어버리고 비위 좋게 떠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동물이 인간보다 기억력이 좋을 수 있습니다. 호두만한 뇌를 지닌 새들이 수만 킬로미터 하늘길을 어김없이 오갑니다. 뇌가 없는 상자 해파리도 시신경으로 장애물을 기억해뒀다가 피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선 퇴진 약속을 닷새 만에 뒤집었습니다. 하야든 조기 퇴진이든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세상과 담을 쌓은 듯한 7,200자 30분 강변을 쏟아냈습니다. 듣는 내내 뭔가에 호되게 얹힌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반헌법 비상계엄을 도리어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려는 거라고 했습니다.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를 위한 거라고도 했습니다. 끌어내라, 체포하라 이런 증언들 못 들은 척 한 겁니까? 모든 책임은 야당에 돌렸습니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도록 경고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야당을 거대 입법 권력으로 키워준 장본인 누구였습니까? 하는 말과 내리는 결정마다 민심을 돌려세운 당사자는 또 누구였습니까? 열흘 전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일도 까맣게 잊은 듯 요구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돼달라. 모든 그릇에는 저마다 어울리는 용도가 있습니다. 종지는 간장을, 사발은 국을, 장독은 된장을 담아야 제구실을 합니다. 하지만 그릇보다 과분한 자리에 올라 두루 근심과 고통을 끼치는 이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사람. 지금은 국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2일 앵커 칼럼 오늘 염치 없는 매화 타령이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서울을 포함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 보시면 울릉도와 독도에 10에서 30cm로 폭설이 예상되고요. 충남 내륙과 전북 동부에 최대 7cm 이상, 경기 남부에 1에서 5cm, 서울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남과 전북 동부,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1에서 2cm로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될 수 있겠고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부산과 울산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4도, 대구 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날은 갈수록 추워지겠고 주말에도 충남과 전라권,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